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잠시 후에 긴급 토론 교육을 말하다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를 주제로 우리 교육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관계로 오늘 두 분 토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2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정해봤습니다. 예,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 예, 오늘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모교 공주고등학교가 김 전 총리의 흉상 건립을 놓고 갈등을 좀 빚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공주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그 내일 학교 안에 흉상 제막식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재학생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그 재학생 50여 명은 등굣길에 손푯말을 들고 배울 것 없는 JP 동상 건립 반대, 학생 동의 없는 JP 동상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김종필 전 총리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네네. 예, 정치적으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인물로 기록이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1926년생인 김종필 전 총리는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었는데요. 그 이후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장,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었고요.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도 손잡고 국민의 정부 탄생에 기여한 뒤 또다시 한번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제된 채 이제 만들어졌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그 얼마 전에 좀 해체가 됐죠. 화해치유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신일철 죽음의 그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도 관련이 깊은 그 한일 청구권의 협정의 그 주역이기도 하죠. 예. 그 즉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이 양대 축에서 모두 걸쳐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산업화, 민주화 이 두 단어만 놓고 본다면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여기에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 그리고 개발 독재라는 의미를 붙이면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공과 모두 다 있겠습니다만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또 역사적 평가는 역사적 평가대로 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좀 적시해야겠죠.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이념 갈등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요. 그 이미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5.16 군사 쿠데타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혁명이었다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든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공과 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도 꽤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놓고 이제 과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도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모습을 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는 제대로 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역 내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가 이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대전 지역에서도 그 배재대학교 교내에 있는 이승만 전 동상 그 대통령 동상 철거 운동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승만 동상은 철거와 재설치, 다시 또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일종의 이제 표나 개파에 대한 눈치 보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예. 이런 갈등이 후대에게까지 좀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현 세대가 좀 아프더라도 주관적인 시각 없이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공과 과를 정확히 명시해서 그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를 기초로 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말 모르나로 정해봤습니다. 뭘 모릅니까? 네, 그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지만 학원가에서는 그 수시 논술이나 실기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겨냥한 특강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부 학원들에서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대로 이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뭐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네. 뭐 예비 수험생을 지금 자녀로 두고 계시니까. 예. 저도 뭐 피부로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대전교육청 그 합동 점검반이 그 최근 입시학원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근데 5곳이요. 신고액보다 적은 교습비를 받아가지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신고액보다 많은 교습비가 아니고 적은 교습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적게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그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섰던 대전시 교육청 담당자와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그 해당 담당자에 따르면은 만일 신고액보다 이게 적게 받으면은 그 적게 받은 교습비도 역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 교습비 미통보 사례로 보고 이에 맞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원뜻 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교습비를 낮게 잡아서 신고를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교습비를 적게 받았으면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예. 그 적게 받는 금액도 신고를 했어야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미통보다. 아하, 네, 그래서 적발이 됐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저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 액수를 통보하지 않은 걸로 간주해서 역시 미통보로 행정처분받은 사례가 많은 액수를 통보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제 신고 액수보다 적게 한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신고 액수보다 좀 많이 받을 경우도 있겠죠. 뭐 예. 그걸 이제 초과 징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를 안 했으니까 미통보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초과 징수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조금 더 무겁게 내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교육에는 그 학원, 교습소, 뭐 과외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청의 신고와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관리 감독이 좀 가능한 편입니다. 그 개인 과외 역시도 그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교습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신고 교습소나 과외는 그 법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이곳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통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번번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주로 이런 곳에서의 그 불법 고액 교습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정말 모르나 제가 이렇게 그 키워드를 정했던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그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물론 대전시 교육청 산하의 그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분기별로 이제 심야에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신고나 민원 제기가 없으면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학원가가 밀집한 대전 둔산동 일대 오피스텔만 가봐도요. 그 심야 시간에 교복을 입고 나온 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과 교육법상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예. 그 보여주기나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교육청의 그 단속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그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은 그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이런 고액 불법 사교육 행위를 좀 제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거에 그 LPG 불법 개조 이런 단속 얘기가 나왔을 때 경찰에서는 도로 한가운데 이걸 막고 일일이 단속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요. 예. 그 LPG 충전소에 가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차들이 충전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었죠. 이와 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대전광역시 의회 정기현 의원으로부터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을 보고받는 머슴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며 가며 몰래 훔쳐본 마님 꿈속에도 그리움만이.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방송 하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팟캐스트? 이제 서서히 적응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적응 어느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들어가 볼게요. 김소연 의원. 예, 굉장히 불편한 거 말고. 굉장히 뭐 우리 지역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열었었고 동료 의원이시잖아요. 그래도 같은 당 동지시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어떻게 일단은 판단하시는지요? 예,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또 뭐 드러나지 않았던 일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떤 이렇게 밝혀내고 함으로써 일정 정도 자정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은 다 주셨는데 그 일부 서구의회 의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또 김소연 의원에 대한 공격이 가고 있거든요. 예, 일정 부분 뭐 공적인 면에서의 문제 제기들은 또 뭐 따갑게 또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 뭐 사생활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까지 서로가 좀 건드리면서 서로 좀 불편해지는 과정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럼 당내에서 뭐 왕따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래요. 뭐 아직 뭐 저희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네. 뭐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아직은 없다. 예, 지금은 말들을 좀 아껴야 될 때 아니냐. 서로 말들을 좀 아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김선은의 그런 폭로건은 그 김선은 개인을 떠나서 그 지역 정치에 있어서 이른바 그 불법 정치 자금 아니면 뭐 지역구 물려주기 이런 뭐 토호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잖아요. 예. 그게 좀 이제 그러니까 고쳐지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치 뭐 배신의 정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프레임이 있었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뭐 그래서 이제 재선 되면서 선거를 2번 치렀고 혹시 요구받은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요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는 걸로 뭐 아는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 제 주변에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뭐 의외로 좀 느끼긴 했습니다. 뭐 듣지를 못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예, 풍문으로라도 제하고 뭐 그런 일부 뭐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있어도 예,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뭐 하지만 그걸 또 사실로 제가 단정하기는 제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예. 지역 정치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좀 뭔가 침묵 후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 역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만 여쭤볼게요. 뭐 당사자 아니시니까 그 얼마 전까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그 의회 그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예. 뭐 흔히 줄여서 행감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 행감이라는 용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정감사. 그러니까 시감 이런 게 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국정감사, 국감하면 굉장히 좋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하면 왠지 뭐 사무적인 거 이렇게 들춰다보는 뭐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중요성에 있어가지고 중요도가 조금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행위의 일부 행위인데 물론 다 행정이다, 행정행위다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민생을 살피는 폭넓은 사업이나 예산 측면에서 전체로 보면 시정이라고 하는 게 맞지. 네. 행정 감사를 하면 행정 행위에 대한 국소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뭐 건의안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하면 명칭 변경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감, 아마 법률에 아마 정해져 있어가지고 법 개정을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을 개정하는 지방 분권 작업을 하면서 아마 이 문제도 거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면은 본인 능력 현재는 밖의 일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걸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도 이후에는 이제 지방 정부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용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한 네, 그 정도만 얘기해 보죠. 네. 그 행감 지금 어쨌든 공식 용어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아까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셨고 위원장이시죠? 예,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소속된 위원회가 또 있으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돈 예. 네. 지난번에 5년 연속으로 지금 예결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도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지난번에 예결위원장 했습니다. 어떤 게 더 파워가 세요? 교육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하고? 뭐 그 해당 분야의 업무로는 상임위원장이 역할이 크지만 또 시청, 구청, 그 교육청까지 포괄해서 또 예산 측면에서는
예결위원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제상으로는 상임위원장이 더, 그러니까 교육위원장이 조금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돈 만지는 곳이 실제로는 더 좀 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다. 뭐 두 군데서 지금 맡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대전에 이제 장기 미집행공원 관련해 가지고 뭐 일각에서 그런 주장 되게 많았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민간 특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꺼내지 말아라 2조 원 뭐 이렇게 반박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2조 원이 들어서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모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의 힘을 빌려서 민간 특례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실태를 한번 제가 심층 분석해서 찾아봤죠. 왜 2조 원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찾아봤는데요. 2조 원의 진실. 2조 원의 진실. 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너무 겁을 먹고 감히 범접하기 힘든 예산 2조 원이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살펴보니까 2조 원은 실체가 없는 실체 없는 돈이었다. 용어다. 그러니까 좀 부풀려진 감이 지나치게 많다. 현재 그 도시공원, 그 미집행 도시공원이 26개입니다. 이 26개는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이른바 그렇죠? 일몰제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20년이 되는 때가 2020년 7월 1일입니다. 네. 그때 되면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그런 일몰제인데요. 그 대상 공원이 26개입니다. 대전에만?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돈이 없어서 민간의 힘을 빌려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6개 공원에 전체의 한 20% 정도 되는 부분만 지금 민간 특례를 하고 그럼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몰제가 해제되면은 거기에 이제 20%에 해당되는 부지에는 민간 특례, 그러니까 이른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개발 사업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민간이 같아요. 돈이 없어서 민간이 그러면 전체를 다 조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은 돈 되는 곳 20% 정도만 공원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예산이 공원 조성 사업비 그리고 토지 매입비, 공원 조성 사업비 그리고 아파트 건설비까지 합치니까 2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값하고 땅 매입하는 값하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값하고 세 개를 합치니까 2조 2천억 원이다. 2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나온 2조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따져봤습니다. 다시 이 26개 공원 1,440만 제곱미터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찾아보니까 822만 제곱미터 그 부분을 모두 매입할 경우에 표준 공시지가가 아닌 실보상가를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1조 2,550억 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 중에서 사유지들을 다 매입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상가까지 포함해서 보상가를 적용해서 하니까 1조 2,250억 원. 1조 2,250억 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2조 원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총 사유지 다 매입한다 하더라도 1조 2,550억 원인데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한 최근 2년 동안 시민들한테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기 때문에 시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민간이 공원 조성합니다라고 그러니까 해왔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다 사유지들을 매입해주면 2조 이상의 돈이 든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따져보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였다. 그나마도 그러면 그 예산이 없어서 민간이 조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민간이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공원 이외에 그건 아까 2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80%는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민간이 다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20% 돈 되는 곳, 분양이 될 만한 곳 20% 부지만 해서 아파트를 이제 짓는 사업으로 이 민간특례공원 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일단은 그동안 사유재산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제가 되면은 막 이런저런 난개발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계획을 정해가지고 개발하겠다. 그 민간특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돈 되는 지역에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 그리고 나머지 80%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는 것. 네. 그래서 첫째 이제 돈 문제 2조 원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난개발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또 시민들한테 이제 겁을 줬죠. 네, 그동안 20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여기다가 그쵸, 막 이거 우후죽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특례공원 조성 사업을 왜 민간한테 특혜를 주면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첫째가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2020년 7월 1일 이후 해제되면 이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겁을 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특례 사업으로 해서 돈 남으면 기부채나 받아서 나머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였었죠. 예. 네. 예. 그게 지금 전체 20%라는 거고요. 난개발 부분이 있는데 그 2017년 6월에 나온 우리 도시계획 도시공원 관리계획 변경 보고서에 보면 대선시같이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보면 이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보전 녹지로 지정할 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이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보전 녹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지침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일단은 해제돼도 보존 녹지로 이렇게 묶어둬라. 예. 그럼 사유재산은 계속 침해되는 거 아닌가요? 꼭 침해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기 갖고 있는 땅에 면적의 20%에만 건축물을 올리고 전원 카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리고 5층까지 할 수 있는 거죠. 20%에 100%니까 5층까지만 할 수 있는 자연 녹지는. 근데 보전 녹지는 20%에서 건폐율에 용적률은 50%에서 80%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4층 높이로만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도시계획 관리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전 녹지는 60%로 하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3층 높이 우려하는 난개발은 없을 것이다.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4층 높이까지만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자체가 전부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사유지에 20% 바닥 면적 20%만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다 개발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높이도 이제 4층 높이로만 제한이 되고 공동주택은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단독주택과 종교시설, 학교시설 이렇게만 제한된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 녹지에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애시당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건물을 짓고 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네네. 할 수는 있는데 풀리니까. 이제 도로와 인접한 곳에 보통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뭐 분위기 좋고 산자락에 있는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뭐 산중턱이나 뭐 공원 뭐 날망에다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명한 집은 다 찾아가더라고요. 예, 산 꼭대기에 있어도. 그래서 뭐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산이면 산 공원의 일정 부분에 이제 안기는 그런 정도의 흉물스럽지 않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것도 난개발로 본다면 난개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훼손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민간특례 공원 조성 사업과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민간특례 공원 조성 사업은 애시당초 20%만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업자들이 이제 달라들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공원의 30%까지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조성에서 기부 체납하도록 이렇게 개정했죠. 30%까지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선 녹지를 하면 공원의 20%만 개발할 수 있는데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까지 할 수 있도록 더 확장된 거죠. 네. 거기다가 상업시설, 아파트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6개 공원의 민간특례 조성 사업에 보면 월평공원에는 지금 21층까지 그리고 다른 공원에는 34층까지 지금 계획된 데가 있고요. 매봉공원도 높이가 청구가 제한되어 있지만 12층까지 지금 짓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보면 우리 서구 유성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월평 정수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바짝 붙어가지고 두 군데가 좌우에 두 군데에 고층 아파트를 이제 건립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난개발일까요? 보통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뭐 이렇게 수도 우리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건축물 제한돼 있고, 네, 취사도 금지돼 있고, 네,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는 거죠. 엄격하게 관리해야죠. 그 주변에 바로 붙어가지고 지금 21층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어느 것이 난개발일까요? 뭐 듣는 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짓는 게 훨씬 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결국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더 많이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대전시의 여지껏 그 행동들을 보면은 돈을 이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민간 특례 공원 조성 사업 하겠다 하는 그 2조 원의 실체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난개발이라고 하는 난개발이 우려돼서 민간 특례 공원 조성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셈이죠. 예,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건 사실은 뭐 돈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 때문에 민간이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는 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다 조성하려면 전체를 다 조성하든지 민간이 일부밖에 할 수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종합 계획이 없이 일부 돈 되는 지역만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게 민간 특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네, 그 공론화위원회 굉장히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보다 많은 자료들도 좀 공개하고 계획들도 세워가지고 시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환경도 그렇고. 타시도 사례를 봤어요.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다 전국적인 그렇죠.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매년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총 3,160억 원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년 4,300억 원에 매년 4,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1조 2,9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네. 10월 달에. 그리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정 4,420억 원과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비 6,200억 원 해서 총 1조 600억 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지난달에 우선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곳 18곳의 사유지를 수용해서 보상비 2,690억 원을 일반 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토지은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겠다. 창원시는 사실은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데 네. 여기서 2,690억 원은 광역 단위로 하면 그 조 단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남시도 성남시와 의회와 같이 공원 보존하자 하는 결정을 최근 8월 달에 했고요.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자 보존도 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 총 9,500억 원인데 그중에 지방채를 9,000억 원 발행하겠다.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도 조그만 그 기초자치단체잖아요. 네. 여기도 971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모산 걸린공원을 공공개발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 조그만 평택시에서 이 970억 원이면 거의 광역 단위에는 1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인데요. 이렇게 기초 광역 자치단체에서 공격적으로 재정 투자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자 지원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네. 올 4월 17일 날 발표됐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같이 발표했는데 지자체가 꼭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라.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면 지방채 이자의 50%를 5년간 최대 7,2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는 거의 다 지금 이 지방채 이자 보전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인데 대전시만 지금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의원님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시정도 민주당 그 출신이 시장이셨고 또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회는 예. 뭐 거의 100%다시피 하고 그런데도 계속 한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맨날 안 된다라고 얘기만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허재정 시장께서 지금 취임한 지 몇 달 안 되고 기존에 해왔던 그 정책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시에 돌린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뭐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준비는 덜 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는 그 과정도 보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민심을 들어보겠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이유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좀 소통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예산을 반영한 지가 사실 1년 됐거든요. 1년 지난 12월에 작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론화를 거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 그 시청과 우리 민주당 대전시당과 당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논의하자 했는데 이 1년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시작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시민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의회에서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해도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요지부동처럼 보이고 하면은 결국은 소모전 아닌가.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식 안 하세요? 예. 참 답답하고요. 네. 그래서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될 우리 공원 녹지과가 있는데 환경국이 있는데 이 환경국에서 종합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 민간에서 제안한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서 이것만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 녹지가 최소한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건축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국에서 그러니까 도시 주택국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공원 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환경국에서는 공원 보존에 얼마나 시비를 걸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가는 자꾸 주택을 뒷자란 쪽으로 얘기를 하고 환경에서는 자꾸 시비를 걸어야 되고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지 이거 진짜. 아이고 참. 그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바뀌셨으면은 뭐 새로운 대전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시장께서도 피해가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셨죠. 예. 연속성이 없어서 다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와 대전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던 사안인데요. 뭐래요? 그래서 문제는 시장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 넓은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잘 조성할 건가 이 종합계획을 시급히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제안한 거는 타 시도처럼 재정 투입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라. 재정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러면 현재 그러면 보니까 녹지기금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녹지기금이 1,650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또 이 녹지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회계 아까 타시도처럼 일반 회계도 투입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방채의 50%까지 이자를 준다고 하니 충분히 낼 만한 시점이잖아요. 거기다가 대전시가 특광역시 중에 부채 비율이 적다면서요? 부채 비율이 가장 적은 양호합니다. 거의 뭐 광주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광주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 이상은 지금 발행할 여력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50% 이자를 지원하니까 사실상 6천억 이상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재정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환경 보존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주민 갈등이 심각한 곳 이런 부분들은 재정 투입해서 사실은 환경 보존을 해야 되죠. 해결 의지가 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정기현의 머슴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눌 얘기는요. 그 의원님이 또 교육위원장이시니까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 굉장히 지난번 설동호 교육감 지난 임기 때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대전시가 우수한 성과들을 냈다 이런 그 교육청 홍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왔지만은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교사들의 업무가 줄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교원 업무 경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이게 뜨거운 우리 핫한 이슈 뜨거운 네네 뜨거워라 이슈인데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데 큰 돈을 투입해야지 뭐 큰 사업처럼 비춰지고 그래야지 뭐 이게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비하면 돈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이 교원 업무 경감입니다. 돈을 쓰지 말자. 돈을 아껴 쓰자. 돈을 쓰지 말자. 돈을 안 써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각종 전시성 사업들을 엄청 펼칩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사업을 만들어서 또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는 그 사업 무슨 시범학교 무슨 뭐식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학교, 선도학교, 또 시범학교, 또 모델학교. 네네. 워딩 이름 잘 지어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추가로 공모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을 따져봐야 되는데 정책 성과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그 성과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한번 만들어지면 또
폐기되지도 않고 계속 추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그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제가 4년 전에 봤던 예산서에 한 1.5배 정도로 두꺼워졌습니다. 아,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노는 꼴을 못 보는 건가? 예,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에 집중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각종 행정 업무, 공문 만들어야 되고 예. 결과 보고서 써야 되고, 예. 페이퍼워크라고 합니다. 네. 페이퍼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업무는 당장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뭐 아이들은 뭐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뭐 아이들 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당장 행정 업무는 시간을 정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일까지 문서 올리세요. 모레까지 보고서 내세요. 또는 일주일 후에 이 사업계약 제안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그 페이퍼워크 문서에 대한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주 업무여야 되는데 예. 자꾸 그때 어떠한 그 새로운 행정 업무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쳐내야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교육에 조금 더 소홀해지고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의원님. 그 요즘에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배구 대회 정말 싫다고 강제로 동원되고 나가가지고 배구 해야 된다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져 물어줘 보세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 배구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도 있는데 이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배구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젊은 여자분들 선생님들 중에서. 근데 가서 응원해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곤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구라는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침묵 하면 또 할만은 하다. 아이고. 그러니까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저출산, 저출생이라고 하죠 이제 저출생의 시대. 그리고 이 돌봄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보육 교육의 여건을 확충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 방과 후 학교가 들어왔고요. 방과 후 학교는 돌봄 기능도 있지만 사교육 절감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계속 강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사교육 절감 정책을 하면서 방과 후 학교를 의무화시키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지표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과 후 학교를 확 늘리고 그 업무를 또 선생님이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하니까 이제 업무가 확 늘어났죠. 거기다가 이제 방과 후 학교 끝나면 이제 돌봄 교실까지 생기고요. 돌봄 교실도 뭐 시에서 돌봄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도 재정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 사이버 가정학습까지 이제 뭐 전부 평가 지표로 다 넣어버리고 인센티브의 항목으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많네요. 많죠. 해야 될 일이. 그 예를 들면 사이버 가정학습, 우리 정보원에서 이제 개발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에서 사이버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강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접근해서 접속해서 내용 괜찮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인센티브 그리고 그 학교 평가 지표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이버 가정학습을 참여하는지 참여율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들한테 다 독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기 싫어도
막 이렇게 본 것처럼 틀어만 놓고 그렇죠. 딴짓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네.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네.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좋은 사이버 사이트 있으니까 들어가서 해보십시오 한다든지 그거마저도 안 되면 아이들 아이디를 가지고 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걸어놓고 접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그러니까 실효성이 맞아요. 실효성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이버 학습 개발하는 사이트나 뭐 컨텐츠 개발 비용, 그다음에 방과후 교실 운영 비용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보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방과후랑 학원하고 어디 갈래 그러면 학원을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못 미치는 그런 게 보통 있다라고들 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방과후 교실 그 선생님들이 받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교육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학원이 더 높은 게 아니냐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전체 예산 보면은 그 예산이 다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간다.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한테 많은 돈을 주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원하는 강사들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은데 돈은 분명히 중간중간 이런 행정 비용으로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방과후 강사들은 따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뭐 컴퓨터부터 뭐 바이올린이나 뭐 음악 미술까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오긴 옵니다. 그런데 네. 그 강사들이 하는 그 활동들 방과후 학교를 다양하니까 그 부분을 전부 품위를 다 해가지고 몇 시간 했는지 관리 자체를 이제 선생님들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예, 그런 사업들 그리고 돌봄 교실에 오는 그 실무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도우미 하는 분들의 수당 지급하는 것들 품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소 섞인 얘기로 우리 방과후 학교 또는 돌봄 교실 하는 분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자소 섞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선 교사들한테 이제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시도 교육감들이 이제 내세운 게 이제 교원 업무 경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약으로 좀 낸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한참 진행 중인 타 시도의 교원 업무 경감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명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을 한번 유명해요? 유명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2016년에 보니까요 대상 사업수 교육 정책 사업이라고 합니다. 571개 모두를 놓고 했는데 그 당시에 폐지한 게 30개, 통합한 게 그러니까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 걸 통합한 게 이제 31개, 그리고 축소한 게 21개 해서 모두 82개를 했는데요. 이번 18년 2년이 지난 이번 18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18년. 2018년 9월에 보면 대상 과제 600개를 다시 놓고 검토를 했는데 폐지를 104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축소하는 게 47개, 통합하고 행정이나 다른 데로 이관하는 게 17개에서 모두 168개 사업을 폐지 축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을 보니까요 올해 10월에 작업을 했는데 대상 과제 616개의 대상을 놓고 검토한 결과 208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43개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동안은 한번 사업 만들어지면 새로운 교육감하면 또 새로운 사업, 교육부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새로운 사업, 또 교육감이 바뀌면 또 새로운 사업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 교육감들은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학교가 버티기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빼는 사업을 합니다. 폐지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대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전의 경우는 2016년에 4개 사업을 폐지했고요. 네.
올해 10월에 지난달입니다. 네. 지난달에 발굴 과제 135개 가운데 폐지하기로 결정한 게 세 개입니다. 다른 곳은 뭐 100몇 개, 200몇 개 이런데 예. 줄긴 줄었네요. 그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10월달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요청해서 정교조 대전지부한테 선생님들한테 좀 설문조사 좀 해달라, 실태조사를 해달라 했는데 네. 그 실태조사에서 선생님께서 하루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업무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라고 응답한 분이 82%. 절대 다수네요. 예. 전체 1,567명 중에 1,285명이 이제 응답. 아이고. 그중에 가장 먼저 폐지돼야 될 사업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학교 CCTV 업무 설치 관리. CCTV 설치와 관리도 이제 교사가 하고요. 그게 뭐 용역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뒤에 관리까지 계속 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 그리고 방과 후 수강료 지급. 이것도 사실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돈 지급 이런 건 보통 행정실에서 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셨군요. 그 품위 올리고 다 해서 행정실은 뭐 돈만 이렇게 쏴주는 거 봅니다. 네. 행정실의 보조 업무도 하셨네요. 여기다가 돌봄 교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봄 교실 간식비 및 강사비 품위. 이 보조 역할을 한다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사이버 학습, 시상 및 인센티브. 그리고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 그런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 이름은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설팅 장학은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찾아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교육청 장학사들의 업무를 위해서 현장으로 방문하는 건데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옛날에 장학사 학교 오신다고 하면 막 얘들 마룻바닥 그거 막 기름 걸레가지고 쫙 얼굴 보일 때까지 밀어라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만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온다고 하면 선생님들 그 자체가 부담이시겠죠. 당신은 오늘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에 대해 김우찬 변호사가 유쾌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기현의 머스밀기 11월 보고편을 마칩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도 그렇고 맨날 이제 지적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시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데 개선되는 거를 딱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당이신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말잔치, 뭐 말대잔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이제 사실은 인터넷이나 사이버상 그리고 우리 모바일 시대에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도 각종 정보들이나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실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와야 되고 너무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또는 지나치게 축소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가오면 행정과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 시민들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질적 수준을 더 높여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좋은 말은 다 하시네요. 단시간만 하세요. 제대로 안 되면은 제가 보름달 빵들 응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고맙습니다.
꿈속에도